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박창석 교수입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재난안전론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이제 재난 사례 분석을 위주로 재난안전론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재난 사례 분석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분석 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뭐 재난 사례 중에서 뭐 간단한 사례 정도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뭐 재난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 정도까지 소개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재난 사례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요. 요 사례는 서울의 원목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2007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굴절차가 있었는데, 이 굴절차는 이제 소방서에서 쓰는 굴절차입니다. 그래서 인명 구조라든가 화재 진압 시에 고층에 있는 거를 인명 구조,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인데요. 당시에 이제 서울 원목초등학교에서 소방서에서 소방안전 체험을 소방관분들이 나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소방관 분들이 이제 약간 오버를 했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굴절차에 학부모님들의 지원자를 받아서 학부모 3명을 이 굴절차에 요 바스켓에 태우고 이제 굴절차가 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올라가다가 연결되어 있던 와이어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굴절차의 바스켓이 뒤집어지면서 떨어지게 되죠. 학부모 3분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보통 추락을 하게 되면은 의식이 잠깐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카이다이빙처럼 그런 것을 연마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락하면은 정신을 잠깐 잃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면서 몸에서 가장 무거운 머리부터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머리가 부딪혀서 대부분 사망이 되는데 학부모 2분이 그런 경우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분은 큰 부상을 입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던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어,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 원목초등학교 사건이었 추락 사고였는데, 자, 이 사건에서 이 안전사고가 재난이에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안전사고예요? 자, 그런 걸 이제 구분해내고, 구분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재난관리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재난관리론의 일부 중에 우리가 이제 재난사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 원인과 예방 대책을 수립해 보는 것. 이게 이제 재난사례 분석론이 됩니다. 반면에 어, 이 학부모님들이 떨어져 죽을 때,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본인의 어머니가 떨어지는 모습을 학생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끔찍하죠, 약간. 자, 그 본인의 어머님이 떨어져 추락해서 사망하는 현장을 보고 있던 그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 그리고 이 심리적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키고 더 큰 이상 심리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구, 여기서부터는 재난 심리론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재난이라든가 안전사고를 하더라도 그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재난관리 영역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재난심리 분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재난심리 과목은 이미 우리가 수강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는 그러면 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거를 어떻게 예방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이번 학기 우리가 배우게 될 재난관리론의 재난사례 분석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작성해야 될 이 재난사례 분석 보고서예요. 보고서. 물론 이제 실제로 작성하실 때는 훨씬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제가 좀 약식으로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 일단은 뭐 재난사례 분석이라고 써놨죠. 그 재난의 개요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재난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재난 이후에 어떤 사항들을 개선해야지 이 재난을 막거나 예방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제 간단하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좀 늘려봤어요, 제가. 요번 학기에 이제 재난관리론, 재난안전론의 일반 이론도 다 배울 거잖아요. 그런 이론들을 배웠으면 이 재난사례 분석 보고서에 좀 녹여서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런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 사례를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본 다음에 첫 번째, 이것이 과연 재난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안전사고냐 이 둘을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분석한 이 재난은 어떤 유형의 재난이냐 재난의 분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래서 일반적인 재난의 분류 기준 보통 뭘까요? 자연재난, 인적재난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학자들도 좀 배워볼 건데 뭐 존스라든가 아네스의 재난 분류 기준에 의할 때는 어디에 속하냐? 이 우리가 분석했던 재난이.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죠. 우리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분류 기준에 의할 때는 어디에 속하냐? 자, 미리 예습 차원에서 우리나라 재난관리법상에는 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 그리고 해외재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해외재난을 빼버리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구분을 안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분석한 이 재난이 이 재난의 일반적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느냐? 그러면 재난의 일반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배워봐야겠죠. 보통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를 배우고 나서 그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우리가 분석한 이 재난이 충족하느냐 그걸 같이 또 분석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재난의 원인을 우리가 도출을 해볼 건데 그 재난의 원인을 하일리라는 학자의 제 피라미드 모형으로 설명했을 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같은 사람이에요. 하일리라는 학자가 재난의 도미노 이론, 5가지 도미노 단계를 설명했거든요. 그 도미노 이론으로 설명해 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학기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만 찾으면 이번 학기 목적은 달성이에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페탁이라는 사람의 재난관리 4단계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 페탁의 재난관리 모형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한 이 재난의 원인을 한번 설명해 보는 거죠. 보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4단계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그리고 이 해당 재난이 피해가 이렇게 커진 이유를 재난관리 방식, 보통 분산관리 방식과 통합관리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대표적인 통합관리 방식이고 일본이 대표적인 분산관리 방식인데 이런 재난관리 방식으로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좀 더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이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 재난관리 시스템, 재난관리 체제의 일반적 특징이 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과 연결시켜서 재난의 원인을 분석해보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이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재난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는데 요 활용 가능한 과학기술 방법은 없느냐? 요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거고 마지막 10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사실 이 10번을 작성하기 위해서 앞에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 사례를 분석을 했으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러면 이 재난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써놨는데요. 첫 번째가 원인과 대책을 법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같은 말이긴 한데 이걸 하드웨어적 측면 또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포맷이고 재난 사례 분석 보고서 같은 거 실제 현장에서는 가정도 가지고 많이 나누어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걸 약간 좀 더 학문적으로 가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두 번째에 패탁의 재난관리 4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나눠서 각각의 단계별로 원인과 대책을 한번 수립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4M 이론으로 분석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4M이 뭐냐면 Man, 인적 요인들, 머신, 기계적인 요인들, 메디아, 정보 환경적인 요인들, 그다음 매니지먼트, 이 관리적 측면. 요 4M으로 나누어서 그 원인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 대응 방안, 대책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번 학기 재난 사례 분석을 모두 하고 나서는 사실 이 10번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만 되면, 제대로 연습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재난 사례가 앞에 와도 재난 사례 내용들을 분석을 하면 이 틀에 맞춰서 원인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능력을 키워내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난 관리론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 재난의 개념, 그리고 재난의 분류 정도는 우리가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재난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재난이 영어로 뭘까요? 네, 맞습니다. 디제스터라고 그러죠. 디제스터. 자, 디제스터는 의미가 뭐냐면 어원적으로 보면 디스와 에스터의 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는 불일치하다, 에스테는 별이.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면 아주 먼 옛날 별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이거 재앙이 터지겠는데? 보통 점성술사들이 많이 하겠죠. 그로부터 기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면 당연히 자연 재난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디제스터, 재난인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 재난인의 개념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재산 피해 정도, 재산 피해가 1000억 이상이냐, 1000억 미만이냐, 인명 피해, 사상자가 5명 이상이냐, 10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재난이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에서 또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충격과 혼란 상태.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가 받아들이기에 이거는 재난이다 라고 생각하면 재난이다. 그렇지 않다.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이 정도는 재난이라 보기 힘든데 라고 생각한다면 재난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개념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법적 정의가 좀 중요하겠죠. 자, 우리 재난관리법에서는 재난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좀 약간 추상적이죠. 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재난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거죠. 예.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재난관리법에서는 재난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자, 지금부터 이제 재난의 분류를 볼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우리 재난관리법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됐거든요. 몇 년 전에. 그 개정되기 전에 재난의 분류예요. 자, 그 당시에는 재난을 어떻게 분류했냐면 자연재해, 인위재난, 사회적 재난 또는 국가기반 체계 재난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은 해외 재난 이렇게 네 가지로.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은 자연재해, 인위재난, 사회적 재난 중에 하나가 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재해는 뭐 대충 아시겠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그래서 재난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자연재해.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인위재난은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발생된 재난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있었죠? 예, 우리 소방에서 주로 하고 있는 화재, 그다음에 건축물 붕괴, 폭발 사고,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뭐 환경오염 사고 등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난, 여기 인위재난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재난 또는 국가 기반 체계 재난이라는 분류를 따로 썼었어요, 전에는. 그래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 멈추게 되면은 국가가 아예 마비되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번에 코로나 때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거의 국가가 마비돼요. 그리고 수도, 뭐 인천 수돗물에서 애벌레가 나왔었죠. 인천 지역 거의 뭐 국가가 그 지역 사회는 마비됐었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뭐 통신, 예전에 KT 지하구, KT 그 전선을 모아놓은 지하구가 불에 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뭐 서울 지역 거의 마비됐었죠. 그 지역은. 핸드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이 마비가 되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국가 기반 체계 마비와 관련된 재난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전염병 확산. 예, 바로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다른 용어를 썼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예전에 인위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모두 하나로 넣었어요. 뭘로 넣었냐면 사회 재난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난의 유형,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은 두 가지. 자연 재난 아니면 사회 재난이에요. 예전에 인위적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다 사회 재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됐죠? 그래서 간단해졌어요. 자, 국내에서 재난이 발생했다. 자연재해 아니면 사회재난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하게 되면 이제 해외재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근데 해외재난에서 좀 볼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냥 해외에서 발생했으면 다 해외재난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과 연결된 재난,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대표적으로 재외국민, 재외동포 등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재난이 발생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영향을 미치죠. 예, 그 경우에는 해외 재난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남태평양 한가운데 가면은 뭐 피지, 통가, 뭐 솔로몬 제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 중에 뭐 통가라는 나라 있죠. 통가. 그 옛날에 그 식인종들이 살았던 나라인데 그 통가라는 나라에 예를 드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외 국민이 한 명도 안 산다. 근데 통가라는 나라가 쓰나미, 지진의 일이 덮쳐서 난리가 났다. 그때는 해외 재난이 아니에요. 예, 그때는 해외 재난이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과는 무관한 재난이기 때문에. 자,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가 있죠. 특히 피지 통가에 많이 가 있어요. 예, 넘어가고요. 다음에 재난의 분류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분류 기준 볼게요. 2번에 발생 원인에 따라서 발생 원인이 자연현상이면 자연재난,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재난이 인위재난. 이렇게 분류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난의 분류 기준이에요. 그리고 뭐 발생 장소에 따라서는 뭐 육상, 해상, 광역, 국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 속도에 따라서 만성, 천천히 진행되는 거, 급성, 빨리 재난이 발생한 거. 그래서 예, 다음에 이제 피해 규모에 따라서 뭐 개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라고요? 예, 발생 원인에 따른 거. 자,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나눴죠?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나눴죠. 예, 그래서 그거는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한 게 맞죠. 그리고 일반적 분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역시 자연재난과 예, 인위재난으로 구분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전 세계에서 뭐 여러 가지 재난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재난을 분류하는 기준을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으로 구분하는 목적, 대응 정책상 유용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자연재난하고 인위재난으로 구분을 하면 자연재난을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인위재난, 대표적으로 뭐 화재 같은 인위재난을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 유형에 따라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자연재난이다. 이 대응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응 정책상 유용하기 때문에 이 분류 기준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학자 좀 잠깐 볼게요. 학자들이 재난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먼저 이제 존스라는 분의 재난 분류 기준이에요. 자, 이분은 발생 원인, 가장 많이 쓰이는 발생 원인과 그다음에 재난 현상까지 결합시켜서 재난을 분류했는데 재난을 특이하게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재난, 준자연재난, 그리고 인적재난 이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중에서 자연재난을 다시 지구물리학적 재난과 생물학적 재난으로 나눠요. 그리고 지구물리학적 재난을 지질, 지형, 기상으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재난은 인적 재난인데 요 둘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인위적 요소와 자연 현상이 모두 개입하는 재난을 준자연 재난이라고 부르고 뭐 스모그, 온난화, 사막화, 염수화, 눈사태, 산소가, 홍수, 토양 침식 이런 것들을 준자연 재난이라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보시기에도 어때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재난 분류긴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이제 아네스라는 사람의 재난 분류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이분은 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자연재난, 인위재난으로 구분을 하고 자연재난을 다시 두 개로 나눠요. 기후성과 지진성으로. 그리고 인위재난을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요. 사고성과 계획성으로. 그래서 볼게요. 기후성 재난에는 어떤 게 있죠? 뭐 태풍, 수해, 설해. 그건 이해가 가죠. 지진성 재난에는 뭐 지진, 화산 폭발, 해일 같은 거. 사고성 재난 보세요. 어떤 게 있죠? 뭐 교통사고, 산업사고, 기계시설물 사고, 폭발사고, 뭐 생물학적 사고, 그 다음에 화재사고, 화학적 사고, 방사능 사고, 환경오염 등이 사고성 재난이고, 자, 이분은 특이하게 보세요. 테러, 폭동, 전쟁까지도 재난으로 넣었어요. 계획성 재난이라는 파트에 전쟁까지도 넣어놨습니다. 폭동도 넣어놨고. 예. 일반적으로 뭐 전쟁이나 폭동은 재난으로 보진 않죠, 사실은. 하여튼 이 분류 기준을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아까 왜 많이 쓰인다 그랬죠? 맞아요. 대응 정책상 재난을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에 대응 정책상 유용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